안녕하세요. 그냥요입니다. 자, 오늘은요, 여러분 최근에 국내 주식 국장 투자하느라고 고생이 많으시잖아요. 힘들고 짜증나고, 그 이제 국장 안 해. 이런 생각 하시면서, 그래도 한편으로는 그래도 나는 미국장이 있으니까 라는 생각을 하시잖아요. 그런데 어젯밤에 골드만삭스에서 야, 미국 주식시장 이거 앞으로 10년 동안 재미없을 텐데 괜찮아? 라는 이야기를 해서 아니 골드만삭스 이거 무슨 얘기를 한 거야? 라는 이야기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골드만삭스는 무슨 생각으로 갑자기 마음을 바꿔서 미국 주식이 앞으로 10년 동안 안 좋을 것이라는 저주스러운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이야기는 2025년에 주가가 어떻게 될 것 같아요? 그런 얘기가 아닙니다. 향후 10년 동안, 그러니까 2034년까지 주가 흐름을 예상한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골드만삭스에서 철저하게 조사를 한 것이요. 1930년대 이후로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올해 투자하면 10년 후에 수익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조사해 보니까요. 연평균으로 11% 수익률을 기록했더라고요. 그러니까 미국이라는 나라는 진짜 대단하죠. 1930년대부터 지금까지 평균적으로 보면 언제 투자하든지 10년 후에는 연평균 11%의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거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에는 수익률이 조금 더 좋았습니다. 그래서 11%가 아니고 13%였어요. 그런데 이 11%와 13%가 어떤 의미인지 생각해 보면 11%라는 얘기는요. 10년 동안 수익률이 얼마라는 얘기냐면은 184%라는 얘기입니다. 10년 동안 넣으면은 돈을 꽤 많이 벌 수 있구나라는 생각을 할 수 있게 만들죠. 그리고 지난 10년 동안에는 13%씩 매년 수익률이 났기 때문에 평균적으로요. 누적해 보면 238%의 수익률을 기록하게 됩니다. 수익률이 꽤 괜찮죠. 그런데 지금부터 문제예요. 지금부터 앞으로의 10년,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앞으로 10년, 그러니까 2034년까지의 수익률을 예상해 보면 이런 숫자랑은 거리가 먼 3%를 찍은 거죠. 연평균 3%라고 한다면 미국 주식 말고 뭐 해야 되지? 미국 채권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죠. 3%면 안 하고 싶은데. 그래서 이걸 10년 동안 미국 주식에 투자한다고 해봐야 기대할 수 있는 수익률은 고작 34%밖에 안 됩니다. 약한데요. 너무 약해요. 못할 것 같은데. 이런 생각을 하게 만드는 그런 내용의 보고서가 나왔는데 갑자기 골드만삭스는 무슨 생각이 들었길래 지난 10년 동안에도 11%나 되는 수익률을 기록했던 미국 주식이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3%밖에 못할 거다라고 이야기를 했는지 지금부터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수 있는 첫 번째 이유는 아마 이런 걸 거예요. 왜 이렇게 생각하는지에 대한 골드만삭스의 의견을 정리해보면 첫 번째는 아마 여러분은 이런 생각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경기 침체가 와서 그런가 보다. 미국도 결국은 경기 침체가 오겠지 10년 안에는 그런 생각을 할 수도 있는데요. 골드만삭스의 전망을 보니까 경기 침체는 앞으로 10년 동안에 한 4개 분기 정도는 경기 침체 구간에 빠질 것 같은데 뭐 그렇게 아주 심각한 것 같진 않아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은 10년 하면은 40분기잖아요. 그 중에서 4분기만 경기 침체라는 거니까 뭐 대략 한 10% 정도 되는 거거든요. 아주 심각한 상황을 예상했다라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골드만삭스가 이렇게 시장을 안 좋게 보는 핵심 논리가 경기 침체는 아니라는 거죠. 그럼 뭐냐라고 생각해 보면 두 번째와 세 번째 이유를 합쳐놓은 거를 보셔야 되는데 두 번째 이유는 뭐였냐면은 집중도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였어요. 그래서 골드만삭스가 주목한 것은 뭐냐면 미국 주식 탑 10이죠. 미국 주식 중에서 제일 큰 주식들을 보니까 탑 10 주식이 전체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2016년에는 16%였는데 최근에는 36%까지 올라갔다는 얘기예요. 쉽게 말하면 빅테크의 집중도가 너무 높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세 번째는 뭐냐면은 밸류에이션, 즉 비싸다는 겁니다. 시장 자체가 비싼데 집중화까지 돼 있으니까 이걸 합쳐보면 결과적으로는 향후 10년 안에 굉장히 큰 변동성을 맞이할 수도 있다라는 이야기인 거죠. 그래서 이거를 생각해보면 저도 그럴 것 같긴 한데 라는 생각이 좀 들어서 그 내용을 좀 더 자세하게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 골드만삭스에서 이야기한 거는 이겁니다. 집중화가 돼 있는데 즉 엔비디아 같은 회사들 매출이 막 20%씩 성장하는 회사들이 어떻게 10년 동안 계속 매출이 20%씩 성장하냐는 거죠. 그래서 내용을 살펴보니까 이런 그림이 있더라고요. 자, 흥미로운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그림으로 한번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어떤 회사가 있는데요. 그 회사의 매출이 올해 20% 성장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그 다음 해에도 20% 성장할 가능성은 얼마나 될까요? 자료에 보니까 약 70% 정도 된다라고 얘기하더라고요. 올해 20% 성장한 회사는 70%가 내년에도 20%씩 성장한다는 거죠. 근데 물론 이 내후년에도 그 정도 될 가능성은 낮아질 거고요. 그 다음에 20% 성장할 확률은 점점 낮아지겠죠. 그래서 결과적으로 10년 후에도 20%씩 10년 동안 계속 성장하는 회사들을 추적해 보니까 전체 중에서 고작 3%에 불과했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즉 다시 말하면 20%씩 성장을 계속하는 회사는 없고 지금 우리가 보고 있는 구글이나 엔비디아나 애플과 같은 빅테크들도 언젠가는 매출이 이렇게 떨어질 거다라는 이야기입니다. 매출 기준을 좀 더 러프하게 해서 10% 성장으로 바꿔도 마찬가지입니다. 10% 성장한 회사가 다음에 10% 또 성장할 가능성은 90%인데요. 10년 동안 그것이 누적될 가능성은 11%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이 말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런 거죠. 영원한 것은 없다가 되겠습니다. 영원한 거는 없다. 그런데 이 영원한 것에 해당되는 그 소수의 종목에 미국 주식이 너무 집중화되어 있기 때문에 게다가 비싸기 때문에 앞으로 10년 동안에는 변동성이 커질 수밖에 없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 부분에 대한 설명을 좀 더 자세하게 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희 HS 아카데미가 올해 성장률이 20%가 낮다고 해봅시다. 내년에도 20% 성장이 가능할까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을 해보셔야 됩니다. HS 아카데미가 저렇게 돈을 잘 벌었어? 그러면 GS 아카데미, AS 아카데미, BS 아카데미 이런 회사들이 계속 생기겠죠. 그러면서 나도 할 거야 하면서 저 회사만 돈 버는 꼴을 못 보겠어 라는 이야기가 나올 거고 그러다 보면 성장률이 둔화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어떤 폐쇄된 공간 내에서 사업을 하다 보면 처음에는 뭐 잘해서 성장을 할 수 있겠지만 이게 20%씩 지속적으로 그것도 10년 동안 성장하기 위해서는 이게 만만치 않다라는 거죠. 보는 눈이 있으면 제가 돈 벌고 있는 게 보이면 나도 그걸 해가지고 돈 벌려고 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까지 20%씩 성장하는 회사들이 계속 늘어났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는데요. 저는 이 내용을 세계화라는 관점에서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설명해드릴 내용은 세계화의 종말이라는 그 책에서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궁금하신 분은 밑에 있는 댓글을 통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제가 언제부터 이제 그림을 그릴 거냐면요. 1800년대부터 그림을 그리도록 하겠습니다. 굉장히 오래된 그림이죠. 그러면 이 생각부터 먼저 하셔야 됩니다. 자, 세계화가 많이 진행된다면은 어떻게 우리가 세계화가 많이 진행되는지를 알 수 있나요? 라는 질문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을 해 보셔야 됩니다. 자, 수출과 수입량을 GDP로 나누는 거죠. 그러면 GDP가 성장하는 것보다 수출과 수입을 더 많이 하는구나. 그러니까 세계화를 통해서 성장했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1800년대부터 지금까지 이 세계화는 어떤 식으로 진행되는지 설명을 해보도록 할게요. 우선은 1800년대부터 시작해서 비교 우위론이라는 개념을 세상에 소개하면서 무역량이 늘어나기 시작합니다. 무역량이 계속 늘어났는데요. 언제까지 늘어났냐면요. 정확하게 1900년대까지 늘어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렇게 늘어나던 세계화는요, 좀 더 줄어들기 시작하는데요. 무슨 이유 때문인지는 여러분들이 짐작을 하시겠지만, 바로 1차 세계대전과 2차 세계대전 때문에 무역을 지금 하면서 그렇게 성장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었겠죠. 그러다 보니까 자연스럽게 무역량은, 세계화는 후퇴하게 됩니다. 이 과정이 끝난 시점은 우리나라가 광복을 한 1945년이 되고요. 1945년부터 본격적으로 세계화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약 1980년대까지 두 번째 세계화가 시작되는데요. 이 세계화의 과정에서 활발하게 무역의 대상이 됐던 것은 소위 말하는 상품이다 라고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상품, 물건을 잘 만드는 나라가 잘 살게 됐는데요. 대표적인 나라가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일본이나 독일과 같은 회사가 되겠죠. 일본과 독일이 자동차를 너무 잘 만드는 거죠. 야, 이렇게 잘 만들었냐? 내가 사줄게 라고 하면서 미국이라는 나라가 사주고 무역이 계속해서 진행되다 보니까 세계화가 계속해서 진행됐습니다. 그리고 1980년대부터 진행되는 세계화는 좀 다른 양상이었어요. 이때부터는 무엇이 거래됐냐라고 보면은 물론 물건도 많이 더 거래되긴 했는데요. 놀랍게도
돈이 거래되기 시작했습니다. 자, 이게 돈이 거래됐다라는 말이 무슨 말일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요. 상품이 거래됐다라는 것은 자동차를 만들어서 자동차를 미국에 팔면 미국에서 달러로 주는 것을 상품의 교역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사우디에서 기름을 캐가지고 그 기름을 미국에게 주고 미국한테 달러를 받는다. 이거는 이제 상품을 바꾸는 것이고 이거는 교역이라고 얘기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 사우디 입장에서 미국한테 받은 달러를 이걸 어디다 써먹지? 라고 생각을 하다가 보니까 이 돈을 나도 좀 거래를 하고 싶은데 라는 생각이 들어서 이때부터 돈이 거래되기 시작했는데요. 돈이 거래된다는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쉽게 말하면은 돈을 주고 무엇인가를 받는, 그러니까 금융이 진행되기 시작했다라는 건데요. 사우디가 받은 이 달러를 미국 채권만 사고 이런 것이 아니고 영국에다가 준 겁니다. 영국의 은행에서 사우디한테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야, 그 달러 나한테 갖고 와. 나한테 갖고 오면은 내가 이자 줄게 라고 이야기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때부터 생겨난 것. 이렇게 미국 이외의 지역에 돌아다니기 시작하는 달러를 우리는 유로 달러라고 얘기하는데 이때부터 돈이 돌아다니기 시작했고 여기에 이자를 주기 시작했다는 거죠. 그러면은 영국에 있는 은행들은 이 돈을 가지고 뭘 했을까요? 라고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이 잘 알고 계시는 정주영 회장님이 가는 거죠. 영국에 가가지고 자, 이 동전에 있는 거 보이십니까? 이거 거북선이잖아요. 내가 이거 지금 조선 배 만들 수 있다니까요. 돈 빌려주세요. 남 읽고 한번 빌려줘 라는 얘기를 했다는 거죠. 이제 좀 과장해서 설명드리긴 했지만 사우디에서 남아도는 달러가 영국으로 와서 영국에서도 무엇인가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는 곳으로 대출을 해줘야 되는데 차관의 형태로 신흥개발도상국으로 돈을 빌려주는 일을 했다는 것이고 그 수혜를 우리나라도 받았다라고 볼 수도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제2의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은 돈이 움직이기 시작한 곳이라고 생각할 수 있고 또 한 가지 중요한 것은 중국의 부상인 거죠. 이렇다 보니까 세계화가 이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그리고 많은 분이 아시는 것처럼 정확하게 2008년부터는 이 세계화가 끝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때부터 얘기 나왔던 것이 탈세계화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이제 다 끝났구나 라는 말씀을 많이 하셨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과정, 이 부분을 이해하는 데서 이 설명을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나옵니다. 지금부터 잘 들어보세요. 제가 생각할 때는 세계화가 끝났다? 이 말이 아닌 것 같아요. 오히려 새로운 세계화가 시작됐다 라는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럼 뭐가 거래되는 건데 얼마 전에 한국은행에서 정선영 차장님께서 나와주셔서 요거 좀 뭔가 새로운 것들이 거래되고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하시면서 나왔던 말씀해 주셨던 키워드가 뭐였냐면요. 바로 서비스의 교역량이었습니다. 즉 상품의 교역량은 줄어든 게 맞아요. 그래서 세계화가 끝났다라는 말이 일견 맞습니다. 그런데 서비스의 교역량이 상품의 교역량의 3분의 1을 차지하고 있다는 이야기는 좀 충격적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서비스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속도는 상품의 교역량이 증가하는 속도의 무려 3배나 된다고 하니까 진짜 우리 서비스 잘 봐야 되겠다라는 생각도 하게 된다는 거죠.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서비스가 거래된다고? 이게 뭐지? 라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생각할 때 이 서비스가 교역이 된다라는 것의 대표적인 사례는 뭐냐면요. 바로 클라우드 서비스예요. 여러분이 애플이나 구글이나 아마존 이런 회사들에게 주고 있는 클라우드 서비스 이게 다 교역의 형태로 서비스가 거래되기 시작했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또 한 가지 뭐가 있을까요? 여러분 잘 아시는 넷플릭스에서 컨텐츠를 소비하는 거 다 서비스가 되겠죠. 뭐 여행 등등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IT와 관련된 서비스들은 대부분 미국에서 수출하는 거라고 볼 수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1945년부터 2008년까지는 일본과 독일 그리고 중국에서 만드는 상품들이 전 세계로 풀려나가는 세계화였다면 지금부터 세계화는 어떻게 보면 이 서비스, 컨텐츠와 같은 것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국가에서 다른 나라로 수출할 수 있는 그런 것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그런 새로운 세계화의 시작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는 거죠. 자, 앞서 설명드렸던 내용으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골드만삭스가 앞으로 10년 동안 미국에서 주가가 안 좋을 거다라고 얘기했던 핵심 논리는 너무 집중돼 있는데 이 회사들이 비싸서 결국은 이 회사들의 매출 성장률이 계속해서 낮아질 거라는 전망들이 있었던 거죠.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알고 있는 빅테크들은 이렇게 낮아지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옆으로 갔다는 거죠. 높은 수익률이 계속 유지가 됐었는데 왜 이게 유지됐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결국 여기에 답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잘 생각해 보시면 여러분 구글이 제공하는 검색 서비스를 하고 있는 지역 회사가 있나요? 우리나라 네이버 같은 회사가 아니라면 전 세계 어느 나라에서도 구글을 대체할 만한 검색 서비스를 제공하는 데는 없습니다.
클라우드 서비스도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iOS는 어떤가요? 안드로이드는 어떻고요? 모바일 혁명 시대 이후로 미국의 빅테크들이 전 세계에 있는 시장을 장악하면서 미국 내에서만 성장이 아니라 해외에 있는 것을 다 뺏어가면서 성장했기 때문에 이런 성장이 가능했다라는 것이고요. 이 성장이 가능한지 여부는 지금부터는 AI를 주목해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더 설명을 드려보면, 자, 우리가 모바일 혁명일 때요. 는 생각해보면 당시에는 피처폰이라는 것이 있었죠. 그리고 이 피처폰은 스마트폰으로 모두 대체가 됩니다. 그리고 스마트폰을 만들 수 있는 회사도 좋았지만 스마트폰에서의 iOS 생태계를 만드는 OS를 만들었던 애플과 구글 이런 회사들이 좋았다라는 걸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 AI 시대는 어떻게 될까요? 이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봐야 되는데 제 생각에 우리 자동차를 먼저 생각해 보면요. 자동차에서는 전기차가 피처폰인 것 같습니다. 전기로만 갈 수 있는 차라고 해서 스마트폰이 되는 건 아니에요. 무엇이 필요하냐면요.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가 필요한 거죠.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여야지만 AI 시대의 진정한 헤게모니를 갖는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두 번째로는 로봇도 마찬가지입니다. 로봇에 AI라는 정신이 들어가서 로봇 스스로 사람이 무엇인가를 다 할 수 있는 로봇이 나오느냐가 사실 스마트폰에 비견할 수 있는 혁명이 나온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될 경우에 자율주행이 되는 전기차 그리고 AI가 들어간 로봇이라는 것이 만약에 현실화된다면, 그리고 제가 알지 못하는 AI를 통해서 만들 수 있는 수많은 어플리케이션이라든지 서비스들이 결국 미국에서 만들어져서 또 다시 세계로 나가면서 성장을 할 수 있느냐 여부가 골드만삭스가 이야기한 3% 수익률에 그칠 거다라는 전망을 무색해 할 수 있느냐 여부를 결정한다고 생각합니다. 핵심은 AI가 어떻게 되느냐가 될 거고, 적어도 지금까지는 미국에 있는 빅테크들이 이 시장을 선점할 수 있는 가능성은 여전히 높은 것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미국 주식시장에 대해서 골드만삭스가 강하게 한 방 때린 것에 대해서 저도 한번 생각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제가 오늘 골드만삭스에서의 내용들을 설명한 내용은 모닝휴를 통해서 제가 설명드리고 있거든요. 매일 아침마다 하고 있는 건데 이 내용을 오늘만 무료로 공개해 드릴 테니까 못 보신 분이 있다면 이 내용을 한번 보시면서 이효석이가 맨날 아침에 이런 걸 하고 있구나 라는 것을 한번 점검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내용이 좋으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잊지 마시고요. 저는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지금까지 그냥이었습니다.